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과 만나는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현석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 방현석 후보를 좀 아는 편이지만 네. 구독자들 중에는 혹시 좀 낯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해 펴낸 소설 범도로 유명해지면서 작가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년 동안 중앙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교육 전문가로 평가를 받기도 한 교육계에서 일을 오래 한 사실을 아는 사람 드뭅니다.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아주 높아서 그 어렵다는 그 강의 평가 우수 교수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 역사학교를 만들고 또 전 세계 270개 나라에서 우리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재단에서 이사를 맡기도 한 글로벌 교육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 제가 학생지원처장과 부총장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유능한 교육행정가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계신 대학이 중앙대학교. 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사립대학이고, 네. 그래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위직이 부총장 아닌가 싶은 농반진반입니다. 중앙대 교수시고 네. 소설가시고, 네. 그리고 지난해 범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그린 소설이기도 하고 우리 항일 무장 투쟁사를 소설로 쓴 소설 역사 교과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소설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네. 많이 팔렸습니까? 네, 지난해 책을 펴내고 나서 2달 만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 무장 투쟁 영웅들의 흉상을 파낸다고 하면서 굉장히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냐고, 홍보대사 같다고, 네. 운 좋은 작가라고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쓰실 수는 없잖아요. 전혀 책을 쓰는 뭐, 기간이 있을 테니까. 상상도 못했던 네네.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 책은 많이 팔렸지만 매우 슬프고 화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홍범도 장군만이 아니라 뭐 김자진 장군 여러분들의 네. 흉상이 있는데, 5분 흉상. 근데 그거를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던 네. 거죠. 네, 그때 즈음에서 책이 나오게 되고. 네, 2달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책 나오고. 네, 네. 우연의 일치지만 그래도 홍범도 장군이 이 땅에서 모욕당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선의의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됐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책 읽고 울었다는 분들이 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책 읽고 또 실제 홍범도 장군과 항일 무장 투쟁 전선에 전사로 활약했던 분들이 바람으로 다 사라져버린, 그 만주와 연해주에 가고 싶다는 분들하고 8차례에 걸쳐서 만주와 연해주 항일 무장 투쟁 답사 범도 루트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8번이요? 네, 지난해 강의 우수 평가도 받고 굉장히 바쁘게 사셨겠네요. 네. 그럼 범도란 책이 나온 다음에 강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강의 네. 요청도 쇄도하고. 네, 뭐 지난해는 거의 전국으로 다니면서 뭐 강의가 없는 날은 거의 지방을 돌면서 특강과 또 북 콘서트 이런 걸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범도라는 책은 오늘 뭐 교육감 후보와 만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툼한 분량 때문에 조금 저하실 수도 있는데 소설이기 때문에 시작만 하시면 그냥 쫙 끝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부작용도 있어요. 왜 다른 일을 못한다 이런 재미가 있어서, 읽는 재미가 있으니까 범도 한번 챙겨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감 후보로 나오시는 건 이제 우리 방현석 후보님의 결단이 있었을 텐데 네. 왜 그런 결심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조희연 교육감의 직을 박탈하는 과정과 또 그 전후로 벌어진 이 정권의 그 폭거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건 역사 전쟁을 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 정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그리고 학교의 교육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대 사건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최근에 잇따라서 벌어진 우리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서 저는 이런 게 우리나라 교과서일 수 있나 정말 놀랐습니다. 이를테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걸 한반도 진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경제 수탈을 놓고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어병들의 항일 무장 투쟁을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훗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모한 투쟁으로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한순간에 이 항일 무장 투쟁 전선에서 희생된 분들을 모자라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분을 참지 못해서 생명을 희생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교과서가요? 요번에 나왔던 이른바 뉴라이트는 교과서가 그렇게 써있죠. 실제로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예문으로 나오는데 그 예문이 두 개면 괜찮아요. 세 개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예문이 하나입니다. 와, 너무 모욕적인데요. 순간의 네. 분노를 참지 못한 철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안중근, 뭐 김구, 뭐 누구든지 무장 투쟁을 했든 아니면 도산 안창호 같은 투쟁이든 윤동주 하여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가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한 철부지라고 와. 우리 육사에서 만든 우리 군인들에게 교육할 육사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만든 정신전력 교재를 만들어내죠. 네. 국방부 교재에서 안중근 장군의 이름을 빼내버렸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누굴 따라 배우겠다는 거예요? 백선엽? 아마 그렇죠. 뭐 우리 군의 창설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게 뭐 초대 육군 참모총장 이영준이나 3대 육군 참모총장 신태영을 비롯한 우리나라 초대에서 21대까지 참모총장이 다 일본군, 만주군 그리고 간도 특설 때 뭐 백선엽 만주군이라고 그래도 뭐 괴뢰 국가니까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뭐 21대를 했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기리겠다고 하는데 빼낸 작년 올해 모욕을 주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리고 국방부 교재에서 빼버린 이 두 사람은 굉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분들 그렇죠. 아닙니까? 일본과 싸워서 가장 오랫동안 싸우고 가장 크게 이긴 분이 홍범도 장군이거든요. 그리고 안종건 참모총장은 군인으로서 적의 수계를 격살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 정당성을 알렸던 일본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지금 이 정부가 욕보이고 또 이름을 지우고 있는 거죠.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테러 행위예요. 그냥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에 나와서 당당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BTS 하나만 보더라도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일본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에서 그렇죠. 일본은 뭐 가까운데 물가 좀 싼 뭐 여행 잠깐 가는 나라 정도. 그렇죠. 우리 여기는 젊은이들도 많죠. 네. 지나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고. 한국을 더 부러워하고 좋아하지 한국 문화를 좋아하지 일본 문화를 지금 부러워하는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KBS 1TV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로 이미 가 있는 아이들을 이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고 저 일제감정기 20세기로 돌아가자고 지금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게 이른바 보수를 참칭하는 극우 뉴라이트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발을 맞추고 있는 이 정부죠. 이건 미래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육감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쭙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일관되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저는 이게 1949년 6월 6일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9년 6월 6일이요? 네. 1949년 6월 6일이 반민특위가 이승만 네. 대통령이 승인한 친일 경찰들에 의해서 습격당한 날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반민족 행위를 했던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민특위거든요. 거기는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체포해 올 수 있는 경찰이 있었고, 특별경찰, 그걸 조사할 수 있는 특별검찰이 있었고, 그걸 기소하면 재판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있는 완벽한 특별위원회였어요. 그게 제대로 됐으면 반민족 친일분자들 다 일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민족 특위가 친일경찰, 노덕술, 악명 높은 그 독립군 고문했던 노덕술을 체포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김상덕 반민특위위원장 집까지 찾아가서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그거 거부하니까 친일경찰들 동원해서 합법적인 특별위원회를 습격해서 그 요원들을 다 체포에다가 중부경찰서가 감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반민특위가. 그 반민특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이승만 정부에서 현역 군인이었던 안두희의 김구 암살 사건입니다. 반민특위 습격한 20일 뒤에 1949년 6월 26일 날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하거든요. 이건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반민특위를 뒷받침했던 정신적 지주, 그걸 엄호해냈던 사람이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민특위 하면 다 간첩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두희를 통해서 죽인 겁니다. 그 반민특위가 무너지고 김구 선생이 안살당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반민족 행위자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 밀정들, 그 반민족 행위자들이 지금까지 대를 이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각 분야를 사실은 장악하고 있었어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역사학자들이 친일 역사관을 가지고 그대로요.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숨어서 뒤에서 엄밀하게 하던 걸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고 있죠. 이건 밀정이라고도 할 수 없죠.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일종의 도발이고 선전포고겠네요. 네. 근데 우리 너무 자신감이 커진 거라. 네. 방 후보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서글픈 게 해방된 지 79년, 이제 내년이면 80년인데 8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런 80년 전에 끝냈어야 될 일을 그렇죠. 그 반민특위가 실패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야,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만약 내년 8.15까지도 이 정부가 유지된다면 내년 8.15 때 무슨 일을 벌일까 생각하면 약간 끔찍하기도 하네요. 네, 이번 그래서 저는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교육감 선거 자리 다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 정의를 바로잡고 교육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제1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희영 교육감을 그냥 쫓아낸 건 이건 교육행위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한 자, 부당하게 탄압당한 자를 도운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교육한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영원하다. 그리고 정의와 함께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리고 결코 짧은 권력이 역사를 바꿀 수 없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이번 교육감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되신 거고,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제 후보로 뛰시는 거죠? 이제 예비 후보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네. 하여튼 근데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역사를 지키는 것 말고 교육감 본연의 또 일도 있을 텐데요. 교육감이 되면 이런 건 좀 해보고 싶다. 물론 저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행하다. 태어날 때 보석 같은 아이들이었는데 우리가 3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그 자체가 보석인 아이들이고 재능이 무궁무진한데 그 아이들을 다 하나의 기준 속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그 하나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그 수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 중에서 오직 한 길만이 한 가지 기준만으로 시험을 봐서 실패하면 그걸 인생의 낙오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교육은 더 이상 지탱돼서 안 된다. OECD 자살률 1위 이 국가의 오명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만 불행한 게 아니라 교사들도 너무 불행하잖아요. 보람도 찾을 수 없고 긍지도 사라진 지 오래인 책임만이 무한히 주어지고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사교육비 이걸 다 감당하면서 또 아이들이 학교 폭력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감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암기식 교육 가지고 돌파되지 않는 시대를 엄연히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암교의 소굴에다가 아이들을 가둬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하고 싶은 것은 그 창의 인생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창의 인생학교, 창의적인 인생학교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형 학교입니다. 가령 뮤지컬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또 전문 뮤지컬을 하는 배우들, 작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뮤지컬 학교를 만들고 그걸 원하는 학생들은 여기 가서 금요일 오후부터 배울 수 있는 또 평일 오후 방과후에 배울 수 있는 연극학교 또 법관학교 이런 다양한 학교들을 1,500개 만들어서 누구나 학생들이 원하면 거기 가서 배울 수 있는 작곡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작곡을 배울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문 교육을 받으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사교육비를 쓰지 않고도 우리 서울의 아이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진 꿈을 찾아가서 거기서 수업을 듣고 자기 인생을 설계해서 이 학교가 아니면 또 저 학교에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꿈,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는 인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기본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해서 네. 뭐 직업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 방과후 교육만 이건 창체 교육으로 네. 얼마든지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들 입장이나 당사자 네. 입장에서는 네.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린 뭐야 해가지고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 시간대에 경쟁해야 되는 게 대치동등 학원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모일까요? 또 참여할까요? 요건 기본 교육 과정이고 이 자기가 적성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열정을 발휘합니다. 이 기본 교육 과정을 굉장히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방과후 학교 금요 오후 학교는 전부 이 시간을 할애해서 창체 시간들을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문적인 수준 높은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는 걸 통해서 이건 사실은 강남도 지금 수시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대학교에 수시가 제도가 많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시가 오히려 역기능을 해서 컨설턴트 그리고 전문적인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만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부모 찬스가 크게 작용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과하려면 사교육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교육보다 더 질 높은 전문교육, 자기 꿈대로 찾아가면 그 수시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우리 기본교육에서 해결해 주겠다. 서울 아이들은 어떤 사교육보다도 질 높은 이 창의학교,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창의 인생학교에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제가 설계하고 있는
창의 인생학교. 그러면 창의 인생학교는 주로 고등학생들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초, 중, 고 다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중학교. 중학교 과정은 지금 상태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로부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창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열려 있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학점제 그 교과들을 여기 적용하면 훨씬 높은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또 소개해 주신다면 교육감이 되면 해보고 싶은. 우리 학교를 더 넓은 학교로 만들겠다. 더 넓은 학교요? 네. 우리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뭐 이런 문화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울이 제일 많죠. 그런데 이 문화시설들을 우리 학생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박물관에서 공부할 수 있고 미술관에 찾아가서 볼 수 있고 공연장에 가서 연주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이 문화기관들을 학교로 만드는 그래서 비용을 줄여서 그러니까 훨씬 경제적인 가격으로 그 문화기관들과 협약을 교육청이 체결해서 그 비용들을 교육청이 일정 범위 횟수 안에서 부담을 해주고 개런티를 해주고 학생들은 무료로 그 문화시설들을 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화기관들은 지금보다 2배, 3배가 넘는 관객들로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 서울의 문화가 훨씬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 학생들은 창의적인 자극의 기회 교육이란 건 저는 자극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자극을 얼마나 잘 주느냐가 바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극을 주는 학교를 우리는 서울 시내 전체로 늘리는 것, 더 큰 학교를 만들어 가야 서울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훨씬 행복해지고 미래를 더 폭넓게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진단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진단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죽어간다는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 서희초 선생님 사망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런 성찰도 많이 했는데 교육감이 되신다면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뭘 더 잘하는 건 몰라도 죽어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또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 어떻게 막으실 생각이세요? 뭐 제가 9대 공약을 내세우면서 첫 번째로 그랬던 게 그건데요. 한 명의 아이도 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서울 교육을 만들겠다. 한 명의 교사도 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폭력이라는 하겠다. 건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네요. 지금 이제 어려운 것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누구도 폭력 앞에서 기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피해를 입으면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에 한번 심각하게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트라우마로 해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건 학교 그 최일선의 책임자에게만 물어지고 그걸 감당해줄 또 수용하고 교정해줄 뒷받침해줄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교육청이 지금 11개의 지원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그 11개 지원청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일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지원청의 전문 부서를 두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아이들을 피해자들을 뒷받침하고 지켜내고 또 상처받은 교사, 선생님들을 다시 회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얹어주는 역할을 지원청이 해내야 된다. 그 부서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만 해도 그럼 제가 일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에도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각 학과에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학과에서 이걸 다 뭐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또
분란도 많이 생기고 그중에 오류도 있고 오히려 더 2차 가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당당히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는 학교를 못 다니고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인권센터가 생기면서 여기는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 처리 과정 프로세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필요한 사람은 교육을 또 피해를 입은 학생은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모두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기에 따른 합당한 징벌을 줌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지만 그걸 매우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예전에 비교할 수 없는 대응 역량을 키웠거든요. 이런 모범들을 근데 일선 학교에 가면 없는 거죠. 네. 그걸 전 교육 지원청이 해야 된다. 일선 학교가 감당할 만큼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없는 거고 네. 갈등을 해소할 만한 역량도 안 되고 이런 건데 그럼 뭐 지원청에 그런 부서가 생긴다면 뭐 이름 어떻게 붙이셔요? 뭐 중앙대 경우처럼 인권센터 이렇게 갑니까? 저는 그 민주주의 지원센터 이렇게 네, 하고 네.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폭력으로부터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저런 폭력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을 갖추는 게 그런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폭력을 막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로부터를 또 교사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교육은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인권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아니요, 네. 제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구독자들이 들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학교 폭력을 단순히 뭐 주먹질 잘하는 어떤 네. 학생이 등치가 작은 학생을 괴롭히는 것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언어 폭력 종합적으로 보시고 또 학교 폭력이 교사들도 예외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거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하겠다. 그럼 가해자도 한때 잘못해서 주먹질을 잘못했든지 폭력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뭐 어디 내쫓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란 건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하는 걸 무조건 내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악화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이 사람 가해자들도 그런 자기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러니까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피해자들도 이 한 번의 폭력으로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지 않도록 자존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줘야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예측 가능성 같은 경우도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네요. 네가 학교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고 그다음 네가 피해자여도 어떤 보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들 보호받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학생들이 가져야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 제재가 따르고 그 불이익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미리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징계도 교육이니까요. 벌을 주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있고 그래야 재발 방지도 그렇게 되면 되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죠. 그렇죠. 혼내는 것도 교육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진보 후보들이 여러 분들 나오셨는데 뭐 한쪽에서는 이제 단일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팀이 있어요. 약간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단일화 팀은 아니신 거죠? 지금 이제 단일화 진행하신 분들은 조혜연 교육감이 직을 박탈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게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 4일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그러니까 단일화 후보 등록을 받았습니다. 전광석화네요. 저는 그때 굉장히 사실 놀랐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분노해서 여기 항의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운동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 부당한 폭거 이게 민주주의
대한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싸울 줄 알았는데 바로 뭐 선거로 이렇게 빠르게 직행할 줄은 좀 몰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 정의가 부정되는 시대에 뭘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항일 무장투쟁 역사학교 교장인데 항일 무장투쟁 역사학교 교장으로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교육감에 출마하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저는 밖에서 싸우는 게 더 옳은 건지 교육감 후보로 싸우는 게 더 옳은 건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2일에 됐어야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9월 4일 날 단일화 열차는 출발을 해버린 다음이죠. 저처럼 이제 뒤에 출마를 하신 분들은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건 옳지 않다, 프로세스가 충분치 않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사퇴해버리거나 그만 밖에 거기 이제 더 이상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해서 나오신 분들도. 뭐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분들은 뭐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네. 뭐 그분들의 얘기는 이미 룰이 다 짜여져 있는 가령 뭐 추진위원들 1만 원씩을 내야 투표권을 주는 그 선거인단 제도는 많은 조직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룰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불리한 이 룰, 그 다음에 뭐 선정 과정의 기준들에 대해서 일방적이었다. 그렇게 해서 뭐 항의하면서 사임하신 분, 이를테면 뭐 김경범 교수님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 김경범 교수님. 저 인터뷰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퇴를 하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퇴하고 나와서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와 가장 교육 철학과 정책이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 저희 캠프에 합류해서 이제 앞으로 선대 본부장을 선거위원회 선본 위원장을 맡아 주시기로 한 분도 계시고 김재홍 전 의원처럼 이 룰들, 일방성, 그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제 그 단일화 철회하고 그 테이블에서 나와서 독자 길을 가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조기숙 전 의원처럼 뭐 늦게 또 출마해서 여기 조기숙 의원은 진보 후보로 분류되나요? 뭐 언론에서와 이런 데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본인도 일단 중도 그 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도 그랬는데 사실은 후보가 몇 명이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요동치잖아요. 선거판이라는 게.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교육 당사자가 아닌 한 더 그렇고. 그런데 진보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와버리면 보수 후보가 어부지리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은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범민주 단일 후보 그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범민주 후보 단일화 회의를 통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총단결해야 된다. 지금 오창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역사 반동 세력들에게 서울 교육을 맡기면 이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총단결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테이블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들어가지 않았던 분 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가리지 않고 다 함께 다시 모여서 단일 후보를 명실상부한 범민주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역사 반동 세력들과 싸워서 교육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제안한 방법은 후보들이 모여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유튜브 토론들, 스픽스와 같은 이런 유튜브들을
제가 섭외해서 한 300만 정도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브 숫자로 해서 토론회, 정책 토론회를 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더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서울 시민들이 이 교육감 선거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 누가 나왔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조희연 교육감은 어떤 일을 했었고 무엇이 한계였고 어떤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 우리가 짚어보면서 다음 진보 교육감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저 정책이 옳다 그런 과정 검증을 통해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두 차례 네. 토론회를 열자.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화 과정으로 가자.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금요일 밤에 정근식 후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했더니 네. 단일화 열차 떠난 다음에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반칙이기 때문에 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단호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득이 될까요? 글쎄요, 그건 매우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서도 후보 등록일은 26일입니다. 네. 26일까지 우리 모든 서울 시민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운 출마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가치가 같으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누구는 며칠까지 안 하면 안 돼? 아니 출마 결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합니까? 후보가 돼야 단일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교육자로서 매우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검증받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3명이 그 단일화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만이 진실인 것처럼 했던 단일화 해가지고 3명이 걸러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3명이 하기로 한 게 제일 첫 번째가 토론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 토론회 1등 한다고 하는 분은 참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토론을 했습니까? 오늘 3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3시 하는데 한 분 안 나갔을걸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안 나온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아마 이미 진행했을 겁니다. 네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네네. 이게 이런 비민주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당하게 서울 시민들 앞에서 자기 정책을 내고 모든 후보는 자기 의견을 밝히고 정책을 밝히고 토론할 기회와 권리가 있어야죠.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하여튼 이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생방송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데 만약에 놀랍지 않습니까? 정해진 토론에 안 나왔다면 그건 정말 의아한 일이네요. 네. 하여튼 간에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들께서 원하시는 건 뭐 교육이 제대로 가야 되는 건 물론이고 좀 역사 전쟁에서 물러나면 안 되는 정말 배수진을 치고 제대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4월 총선 이후에 6개월 만에 민의가 드러나는 민의의 현장이거든요. 네. 교육감 후보 네. 교육감 선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이를테면 보수는 단일화되고 진보는 분열돼 가지고 그 민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되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스픽스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토론 인터뷰를 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거든요. 네, 전 100% 공감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와 같은 시민들에게 자기 정책들을 밝히고 동의를 얻는 그래서 더 커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그냥 여러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는 건 저는 단일화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뺄셈이 아니라 곱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커져서 더 함께 모여서 반드시 이 역사 반동 세력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총단결해서 이길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헌신적으로 전투적으로 총단결 단일화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저는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스스로 진보
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모여서 토론해서 그것이 단판이든 뭐 RDD 간편 여론조사든 아니면 뭐 무작위 배심원들을 통한 정책 토론 결과에 의한 것이든 저는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함께 토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후보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단일화하자. 그 과정에서 저는 다수가 동의한다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또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것이 저는 저희 선거구인 범도답게 범도처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 나만 꼭 해야 된다. 이런 주장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어떻게든 우리가 모두 단결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여기 네.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범민주 후보 단일화 회의에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헌신할 각오가 있습니다. 전투적으로 네. 총단결하자. 네. 네. 그렇죠. 총단결하지 않으면 지죠. 그거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뭐 보수 후보 1명 나오고 진보 후보가 한 3명 나오면 그건 100% 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서울 학생들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네. 국민들께도 죄를 짓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 방현석 후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저는 좋은 이번 말씀입니다. 단일화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거기에 참여한 저처럼 이렇게 늦게 출마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자기 책임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8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분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무대를 만들어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널리 알려지고 무대가 없었습니까? 서울 시민 중에 그분들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스픽스밖에 없었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저희가 자원해서 아주 이런 없지는 자리를 않았지만 네. 실제로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그 안에서 팀에서는 그냥 없었다는 거군요. 그 방 안에서 네. 결정한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들의 힘, 호응 그리고 그 참여한 후보들에게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줬어야죠. 그래야 선거 운동도 되는데. 그렇죠. 선거 운동도 네.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선거 운동이 곧 이 진보 민주 세력의 힘을 키우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의지를 지금 키우고. 서울 교육에서 뭐를 살려 나가야 될지, 그렇죠. 그렇게 뭐를 해서 챙길지. 8이 아니라 8에서 다 빼고 단일화해서 1이 되는 게 아니라 8이 곱하기 해서 이 서로 경쟁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넓어져서 나 원래 그렇게까지 그 투표 안 나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괜찮네. 나 저 후보 싫지만 이 후보 보니까 괜찮네. 저 그래서 후보 사람들 하는 말, 또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관심도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간다니까 내가 좀 관심이 가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범도루트 대원들부터 이 사람들은 사실 교육감 후보에 관심 없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출마하니까 야, 그 방현석이 왜 나갔어? 야, 그 힘들 텐데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옵니다. 모여들고 스스로 자원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다른 후보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많이 네,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판이 커진다. 판을 네. 키워서 그리고 자 그럼 뭐 결과로 야 내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합당한 룰을 통해서 저 사람 뽑았어. 그러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저 사람 당선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단일화 과정이고 그게 바로 단일화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대목이어서 좀 길게 여쭤봤고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가 앞장서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헌신이란 단어를 여러 번 쓰셨으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요. 네. 가끔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말을 하는 바보는 없지만 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 분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네. 매번 뭐 선거 앞두고 이럴 때 내 마음이 또 상대방 마음 같지도 않고요. 잘 풀렸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 소설 범도를 쓰면서 사실 주인공을 여러 번 바꿨거든요. 네네. 원래 홍범도 장군 할 게 아니었고. 네. 네. 제가 홍범도 장군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건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었어요. 네. 홍범도 그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항일 무장 투쟁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시신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그 많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아는 주인공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때 홍범도 장군 사람들은 다 총사령관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봉오동을 중심으로 그 일대 땅, 당시 부산 땅 7배나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최진동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일군 사령관으로 그 밑에서 싸웠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까마득히 어리고 전투 경력도 일천한 최진동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일군 사령관으로 기꺼이 복무하면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수행한 첫 전쟁의 첫 전투, 봉오동 전투를 성전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고 큰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이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범도처럼 범도답게 이 단일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이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역사전쟁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이 폭주 열차를 반드시 멈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현석 후보 말씀처럼 지금이 평상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이 진행된 네. 상황이어서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네. 또 전쟁을 치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를 따져본다면 홍범도 장군 같은 마음으로 네. 임하겠다라는 말씀 알겠고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 또 특히 서울에 연고가 있는 서울 시민들께 한 말씀 인사 말씀으로 나눠주시죠. 우리 청년들은 이미 세계에서 호령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종학당 전 세계 270개 나라에서 한 해에만 12만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 우리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해 12만 명씩 세종학당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줄 서서 못 배우고 대기하는 사람이 그 숫자보다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미 대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 그보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당당한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20세기 식민지 시대 노예 건성을 가르치자고 하는 이 뉴라이트를 참칭하는 보수 아닌 보수 세력들, 그와 함께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빛나는 하루하루, 아이들은 하루하루 빛나야 합니다. 그 빛나는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교육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방현석도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진보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시작은 좀 늦게 했는데요. 싸움에 대한 태도, 자세는 이렇게 당당합니다. 방현석 후보였고요. 기억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또 전투하겠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